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절차 네 번째 시간, 잘 아시는 전자입찰을 해야 될 경우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시공자 등 협력업체 중에 대부분은 일반 경쟁으로 가야 되고 전자입찰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의무 처리 기준 18조가 되겠는데요. 법령 해설집에 제가 해설을 해놨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5일 날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장은, 그러니까 제3장 전자입찰 계약 처리 기준은 적용 범위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는 계약에 대해서 다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보면 어떻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반 경쟁인 경우, 그 다음 일반 경쟁 중에 지명 경쟁하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금액을 좀 정하든지 특이한 사정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빼고 나머지 일반 경쟁은 전부 전자조달 시스템, 우리가 흔히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누리장터를 통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9조 전자입찰의 방법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조 전자입찰의 방법. 전자입찰은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붙여야 한다. 다만 24조 1항 1호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붙일 수 있다는데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명 경쟁 방법으로 하되 일반 경쟁이 해야 되는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법에 보면 시행령에 그게 나오는데 위에서 말하는 24조 1항 1호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10개 회사 정도밖에 없더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29조 2항에는 일반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부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 경쟁 입찰은 전자입찰로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지명 경쟁도 전자입찰 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2,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최저가 방식입니다. 이거는 투찰 및 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최저가 방식이고, 두 번째가 적격심사 방법인데 입찰 가격과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 세 번째가 제한서 평가 방법인데 입찰 가격과 사묘 참여자 수를 평가해가지고 선정하는 제한서 평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1항, 2항 외에는 전자입찰 방법이라 6호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는 뭐 실력들은 다 필요 없다, 해석기금도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싸게 해주는 업체를 하겠다 하면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을 올리면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차를 하면 개봉을 하면 바로 딱 낙찰이 돼버리죠. 누가 될지. 그게 최저가 방식인데 보통 최저가 방식으로는 잘 안 합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2호의 경우에 적격 심사 방식으로 하고 세 번째 제한서 평가 방식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서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 방법하고 제한서 평가 방식을 섞어서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리장터에 서류를 올리는 것은 단지 신문에 입찰 공고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입찰 공고를 하는 기능밖에 못해요. 누리장터에 올렸다 그래가지고 이게 적격심사 방법이 딱 나오고 제한서 평가가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서류를 다운받든지 아니면 따로 조합이 제출을 받아가지고 조합이 다 심사한 다음에 배점 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방식이 아닌 이상 적격 심사 방식이나 제한서 평가 방식은 전부 누리장터는 뭐 하는 데다? 공고에만 주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6조 입찰의 방법. 아까 보면 여기 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일반 경제 붙어야 된다. 지명기 수익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 당연하니까 뒷부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조 전자 입찰 공고를 할 때 뭐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옵니다. 20조에 보면 사업 시행자 등이 전자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도달 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러니까 뭔가 하기 7일 전까지 공고를 해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입찰할 때 공고에 뭐 들어가야 되냐, 제2장에서 배운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1조 전자입찰 등의 공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의 개요, 입찰의 일시 및 장소, 입찰의 방법, 그러니까 경쟁입찰 방법으로 할지 공동 참여 여부 등으로 할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컨소시엄이죠. 그 다음에 현장 설명의 일시 및 장소, 부정당 없다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입찰 참가에 따른 주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이럴 경우에 조금 전에 보신 19조 2항 2호 및 4호 적격하고 제한서 방식의 경우에는 평가 항목별 배점표를 미리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에 함께 올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동 참여 여부가 2개 회사가 묶어서 들어오든지 3개 회사가 묶어서 들어오든지 흔히 말하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이걸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업체를 뽑는다. 특히 시공사의 경우에 많이 그렇게 있는데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거 못한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2개 회사 이상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앞에 앞서가 있는 회사들끼리 컨소시엄 묶어버리면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제가 직접 한번 세대가 3300세대여 가지고 조합원이 컨소시엄을 한대 이런 데를 몇 군데를 해보니까 컨소시엄 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1000억이라는 걸 먹을 수 있을 텐데 시공사가 3개 회사로 나누면 300억씩 밖에 못 먹잖아요, 이익을. 그죠? 그렇게 되면 각자가 이 사업장에서 별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들 쓰는 것 같고, 또 자금 대우도 할 때 힘들고, 또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결정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공동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이유는 한 개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다른 회사가 인수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빵으로 한 건데, 요즘은 그런 경우까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뭐 신축이 4000세대다, 10,000세대다 얼마든지 혼자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많아가지고 너는 다 와가지고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회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동참여 여부를 허용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점기준표가 있죠. 이 배점기준표가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인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재개발, 입찰,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 엉망진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배점 기준표를 가지고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딱 보면 이 조합에 누가 있구나, 누가 벌써 선정이 돼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배점 기준표를 작성하지, 안 그러면 너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을 하고 싶다라면 배점 기준표 한눈에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점 기준표를 작성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통 혼자서 하는 업무 있잖아요. 감정평가법인도 감정평가법인이 뭐 감정평가사가 100명 이상 다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합니다.
변호사도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어야 해요.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법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법인의 매출, 그 다음에 직원 수, 자기 일을 안 볼 직원 수, 설립 경과가 굉장히 오래되면 좋다. 물론 오래되면 좋지만 경험은 많겠지만 나머지 실적 가지고 또 있으니까 그런 거, 그 다음 소재지 반드시 뭐 부산에 있어야 된다, 광주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상당 부분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설립경과 연수와 그 실적, 이거 묶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직원 수, 매출 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뇨병으로 앓고 있는데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의사가 삼성병원에 있으면 삼성병원으로 가고 저기 아산병원에 있으면 아산병원에 가고 아니면 동네 소규모라도 명의라면 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보고 가는 건데 그런 몇 개 업체들한테는 이걸 둔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조 입찰세 접수 및 개봉인데 이거는 이미 보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 접수를 하되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고 이장이 다 했던 거죠. 개봉할 때는 대표자가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봉 일시장소에 미리 통제해야 된다는 거 금방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입찰 계약을 체결인데 전자입찰에 따르면 계약을 바로 체결했다. 뭐 조합이 심사도 안 하고 체결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 보면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이거는 최저가 방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적격하고 제한서는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전자입찰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따라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계약 처리 기준을 준용한다. 여기 없는 것 중에 나머지는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조 및 12조, 14조부터 17조까지 2장에서 보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준용해서 전자입찰의 경우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별로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2장도 공부하고 3장도 보시면 금방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을 전문으로 해가지고 27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뿐만 아니고 동영상 강의나 자문 법률사무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성실히 준비해서 성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